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정치학을 맡고 있는 강사 고비안입니다. 기출문제 2020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이 공부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그래요. 대체로 이제 국제정치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그러니까 진짜 얕고 넓게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거의 그냥 일반 상식 과목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뭐 비중 있게 다뤄지는지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굉장히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은 걸 다 해야 돼, 이런 이제 문제점이 생기니까 일단은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어느 부분을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체크해서 봐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꼭 먼저 보시고 나서 수험을 해나가시는 게 맞는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이런 식이야라는 걸 알아야지 공부에 이제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도 같이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을 최신 문제로서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제정치의 주요 이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이론이야 너무 잘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론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현실주의만 가지고도 한스 모겐소 같은 고전학자도 있고, 케네스 웨스 같은 신현실주의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에 코엔,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건데, 뭐 기능주의에는 미드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구조주의나 아니면 구성주의나 그밖에 이론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이상주의죠. 큰 틀에서 보면 이 큰 틀을 물어보는 겁니다. 큰 틀을. 현실주의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여긴 힘이죠. 현실주의는 힘이에요. 아니 뭐 질서가 어디 있어? 힘이지. 국가는 힘을 갖고 있어야 돼. 그 국가의 힘이 뭡니까? 군사력, 아니면 경제력,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된다. 약육강식의 사회인데 이거 부지기면 홉스의 생각이에요. 만일의 투장 같은 상황에서는 이걸로 이겨내야지. 근데 이제 자유주의는 이상주의인데요. 이게 뭐 이 현실을 전혀 모르는 개념이 아닙니다. 현실은 이해하는데, 현실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이해하는데 그럼 현실대로 가면은 이거는 무슨 뭐 죽자 사자 서로 싸움만 박질하고 사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평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정 또는 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있지 않겠냐. 서로 간에 이제 동질성 같은 게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이게 보통 이제 칸트가 생각했던 영구 평화론. 칸트도 현실은 이해했죠. 현실이 굉장히 뭡니까 공격적이라는 걸 알지만, 서로 야육강식 같은 걸 알지만 이걸 찾아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국제법이니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국제기구나 이런 것들의 역할을 중시하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본다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현실주의는 국가이익을 국제행위의 기본, 그렇죠. 국익, 경제와 군사, 이거의 목적을 두는 거죠. 자유주의는 권력투쟁의 상황에서도 국제사회에서 협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아는데, 야유강식 아는데 이게 있을 수 있지 않냐. 사람들이 무조건 싸우기만 하느냐. 맞는 얘기고. 현실주의는 세력균형의 원리를 통해서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 보통 이제 현실주의는 세력균형 아니면, 이게 이제 비엔나 체제라고 해서, 비인 체제라고 해서 19세기 있었던 유럽의 체제고, 근데 요거 아니면 또는 뭐예요? 요게 이제 붕괴될 때도 많죠. 아니면 이제 패권 국가가 있어서 이거죠. 뭐 이건 틀렸다고 볼 수가 없죠. 뭐 거의 이게 뭐 현실주의가 세력균형 아니면 패권이 이게 가장 중심적인 개념이니까. 자유주의는 국제질서를 본래 경쟁이 없는 조화로운 질서, 아니. 이렇게까지 이성적이진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상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현실이 약육강식인 건 아는데, 이런 뜻이에요. 약육강식이라는 걸 아는데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건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이건 이해하는데 그 안에서 협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본래 이렇진 않다. 본래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유주의. 그걸 이제 받아들여요. 특히 이제 코엔, 뭐 이런 나이 이런 분들이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가지고 절충을 하죠. 4번이 이건 뭐 거의 이거는 저기 뭡니까 고등학교 수준. 근데 이제 너무 많이 공부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공부하니까 이게 막 헷갈릴 수는 있어요. 뭐 3번에 이게 세력균형 원리만 있는 게 아닌데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랬을 때는 약간 덜어내고 생각하셔야 돼요. 좀 간단하게 이런 거 너무 큰 틀이 나오면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오히려
좀 일반적인 어떤 느낌에서만 바라보셔야지 너무 깊숙이 들어오면 예, 오히려 틀리는. 나중에 보면은 진짜 허망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예. 이번에 이제 그레이미 웰레슨이라는 분이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투키디데스는 이 BC 400년대의 사람이죠. 이분이 보통 이제 이 펠로폰네소 전쟁, 펠로폰네소 전쟁. 요게 보통 스파르타하고 아테네가 싸웠던 거죠. 스파르타라는 거하고 이제 이게 이제 모두 육상 세력이라고 하거나 대륙 세력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테네라는 여기 새롭게 등장하는 해상 세력 사이의 싸움이었던 거죠. 스파르타가 원래 구패권입니다. 구패권. 그리고 여기가 새롭게 신흥하는 신패권이에요. 그러니까 구패권이 새롭게 부상하는 신패권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전쟁으로 나아간다. 미리 그러니까 밟아놔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함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함정에 빠져서 둘 다 나중에 뭐냐 국력 소진하고 결국 뭐예요? 뭐 마케도니아한테 먹히죠. 물론 뭐 투키디데스가 마케도니아까지 나오는 것까지 뭐 알렉산더까지 나온 것까지 봤던 스타일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둘이 결국 싸우는 구조가 이런 거 아니냐. 결국 이 패권 확보를 위한 군사적 충돌이라 이겁니다. 이게 투키디데스의 함정입니다. 요즘 미국하고 중국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거고, 옛날 같으면 영국에 덤비는 독일, 그게 1, 2차 세계대전이죠. 나머지는 뭐 그냥 써놓은 거고.